너가 못 낳은 우리 집안 귀한 핏줄을 낳아준 애다. 넌 이제 빈손으로 당장 나가. 15년 헌신한 조강지처 장례식장에서 쫓아내고 기고만장하던 상간녀와 시어머니가 피눈물 흘리며 맞이하게 된 역대급 처참한 최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흉측한 민낯을 파헤치고 꽉 막힌 속을 단숨에 뚫어버리는 통쾌한 복수극으로 찾아온 어른이 동화입니다. 평생을 믿고 헌신했던 남편이 끔찍한 사고로 죽어 피눈물을 흘렸는데 장례식장에 뻔뻔하게 기어들어온 상간녀와 그 모든 더러운 비밀을 숨겨주었던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이 맞이할 소름 돋는 최후. 오늘 그 기막힌 이야기의 서막을 엽니다. 본격적인 기막힌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속 시원한 사이다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향 냄새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곡소리가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핏기가 완벽하게 가신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는 42살의 서윤. 사진 속 남편 태주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듬직한 미소를 지은 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액자 속에 박제된 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48시간 전이었습니다. 출장을 간다며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던 남편이 영동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뒷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과 추돌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경찰의 전화는 서윤의 온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고시생 태준을 뒷바라지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가 작은 무역회사를 차려 건실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자수성가하기까지 서윤은 자신의 청춘과 영혼을 갈아 넣어 남편의 그림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서윤의 몸이 약해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뼈아픈 결핍이 있었지만 태주는 우리 둘만 평생 행복하게 연애하듯 살면 된다며 그녀를 품에 안아주던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 앞에서 실신을 거듭하던 서윤은 이제 자신이 살아갈 유일한 이유마저 사라졌다는 끔찍한 절망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장례식장 바닥을 치며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고 오열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며 지난 15년간 서윤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온갖 멸시와 구박을 퍼부었던 시어머니였지만 자식을 앞세운 어미의 그 처절한 슬픔 앞에서는 서윤 역시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굽은 등을 다독이며 함께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윤은 이 비극적인 죽음이 남편이 자신을 향해 남기고 간 가장 자비로운 마지막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3일장의 마지막 날 새벽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횡한찬 바람만이 맴돌던 빈소 입구의 닫힌 문이 신경질적인 파열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을 향한 순간 서윤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숙해야 할 장례식장과는 끔찍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강렬한 붉은색 하이힐,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7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의 손을 꽉 쥔 채 오만한 턱을 치켜들고 빈소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조문객이 병실을 잘못 찾은 것이라 여긴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를 제지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실신 직전까지 가며 곡을 하던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붉은 하이힐의 여자와 그 곁에 선 사내아이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덥석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귀한 장손,
네 애비가 불쌍해서 어쩌노. 아이고 내 핏줄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충격이 서윤의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귀한 장손이라니. 내 핏줄이라니. 멍하니 서 있는 서윤을 밀치고 다가온 붉은 하이힐의 여자는 서윤의 상복을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 태준이 항상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던 서윤이 10주년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한정판 명품 시계가 보란듯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본처 행세하시고 비켜주시죠. 태준 씨가 죽기 직전까지 진짜 사랑했던 가족은 나랑 우리 아들 민재니까. 아, 껍데기만 남은 그쪽은 몰랐겠지만요. 여자의 그 강교하고 도끼 품은 속삭임은 15년간 굳건하게 쌓아왔던 서윤의 완벽한 세계를 단 1초 만에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남편의 그 모든 출장과 야근은 이 젊은 상간녀와 자신의 핏줄을 안고 뒹굴기 위한 소름 끼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못한다며 구박하던 그 악독한 노인네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아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간녀가 낳은 아들을 뒤에서 몰래 장손이라 부르며 금지옥에 품고 빨아주며 완벽한 이중생활의 공범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파르르 떠는 서윤을 향해 방금 전까지 함께 며느리를 안고 울던 시어머니가 야차처럼 돌변하여 서슬퍼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어디서 눈을 홉뜨고 노려봐. 성녀 주제에 내 아들 씨를 말려 죽일 뻔한 거. 이 애미가 우리 귀한 손주 안겨줘서 그나마 눈은 감고 간 거다. 남편 잡아먹은 년은 당장 빈소에서 짐 싸서 썩 나가. 시어머니의 등 뒤에 숨어 입술을 비틀어 웃는 상간녀, 그리고 영정 사진 속에서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위선자 남편. 서윤은 그 구역질 나는 악마들의 틈바구니에서 숨통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뻔뻔한 것들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슬픔의 충격이 너무도 거대해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남편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서윤은 남편이 운영하던 알짜배기 회사의 지분가, 그들이 평생 모았던 수십억 대의 공동자산이 남편이 죽기 불과 한 달 전 상간녀와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전부 증여 및 명의 이전이 끝났다는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지어 서윤이 살고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마저 이미 시어머니의 명의로 몰래 바뀌어 있었고, 서윤 앞으로 남겨진 것은 남편이 사업 확장을 핑계로 서윤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끌어다 쓴 수억 원의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탈을 쓴 악마들에게 15년의 청춘을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맨몸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된 서윤. 캄캄한 절망의 벼랑 끝에서 피 터진 입술을 꽉 깨물던 그녀의 창백한 두 눈동자에 슬픔 대신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시뻘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가려진 그 역겨운 비밀과 탐욕스러운 악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피비린내 나는 반격의 밤이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남긴 끔찍한 충격과 수억 원의 빚더미라는 참담한 현실에 짓눌려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는 다리를 이끌고 당도한 서윤의 아파트 현관문 앞. 하지만 익숙하게 누르던 비밀번호는 이미 차갑게 오류음을 내뱉으며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쥐고 흔들던 그때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가죽을 쓴 악마들이 벌이는 역겨운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 한가운데에는 장례식장에서 그 요란한 붉은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던 상간녀가 서윤이 가장 아끼던 실크 실내복을 걸치고 소파에 길게 누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서윤이 차려주는 밥상에 온갖 트집을 잡으며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던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낳은 7살 배기 사생아를 무릎에 앉혀놓고 과일을 깎아 입에 넣어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남편의 뼈가루가 채 식기도 전에 두 악기는 본처를 내쫓은 그 집에서 이미 완벽하고도 구역질나는 새 가족을 완성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여긴 내 집이야. 내 남편과 내가 15년을 바쳐서 장만한 내 집이라고. 서윤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의 시어머니는 깎던 과도마저 집어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에 서 있는 서윤의 얼굴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짐승처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서윤의 짐이라고는 달랑 속옷 몇 벌이 전부인 싸구려 종이 가방과 남편 태준이 죽기 한 달 전 이미 시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버렸다는 증여계약서 복사본이었습니다. 네 집? 웃기고 자빠졌네. 쥐뿔도 없는 친정 구석에서 몸만 달랑 기어들어온 년이 애도 못 낳고 내 아들 등골만 빼먹었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이 집도 우리 아들 회사도 다 내 귀한 장손 몫이니까 당장 꺼져. 시어머니의 등 뒤에서 여유롭게 걸어 나온 상간녀는 서윤의 화장대에서 훔친 최고급 영양크림을 손등에 치덕치덕 바르며 비릿한 썩소를 날렸습니다. 15년의 헌신과 순정이 무능하고 늙은 시어머니의 탐욕과 젊은 상간녀의 표독스러운 미소 앞에서 완벽하게 도륙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밀쳐내고 차가운 철문을 매몰차게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윤은 자신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그 악마들의 교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피 터진 입술을 꽉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서윤은 하루 3만 원짜리 곰팡 내나는 싸구려 여관방에 웅크리고 앉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남편 태준이 서윤의 인감도장을 몰래 도용해 제2금융권과 사채업자들에게 끌어다 쓴 수억 원의 빚. 연대보증인으로 묶여버린 서윤에게 빚쟁이들의 살벌한 독촉과 협박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은 죽기 전 알짜배기 재산은 모조리 어미와 상간녀에게 빼돌리고 갚지 못할 더러운 빚더미의 사슬은 오로지 본처인 서윤의 목에 칭칭 감아놓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새 출발을 하려 했던 남편의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배신감과 공포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서윤은 결국 독한 수면제, 한 움큼을 손에 쥐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 억울하고 비참한 지옥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텅 빈 시선이 쫓겨날 때 시어머니가 집어 던졌던 그 싸구려 종이 가방 속에서 굴러나온 낡은 다이어리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서윤이 남편의 첫 사업 성공을 축하하며 한 땀 한 땀 가죽을 기워 만들어 주었던 낡고 해진 수제 다이어리였습니다. 상간녀가 쓰레기인 줄 알고 대충 쑤셔 넣었던 그 낡은 물건.
홀린 듯이 다이어리를 집어든 서윤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죽 표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꺼운 가죽 덮개 안쪽에서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촉감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커터 칼을 찾아 가죽의 안쪽 솔기를 조심스레 뜯어냈습니다. 찢겨나간 가죽 틈새에서 차갑게 빛나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새끼손가락만한 검은색 USB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의심이 많고 치밀했던 태준이 상간녀와 시어머니의 눈까지 속여가며 가장 낡고 볼품없는 본처의 선물 속에 몰래 숨겨둔 물건. 서윤은 여관방 구석에 놓인 싸구려 노트북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그 검은색 USB를 꽂아 넣었습니다. 화면에 겹겹이 암호가 걸린 비밀 폴더 하나가 나타났고 서윤이 자신들만의 옛 추억이 담긴 번호를 입력하자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정리된 수백 개의 음성, 녹음 파일과 스캔된 이중장부들이 흉측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한 순간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의 소름 끼치는 대화 내용은 서윤의 온몸에 돋았던 소름을 단숨에 시뻘건 사리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 태주는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끔찍한 음성 파일 안에는 서윤에게 모든 빚을 떠넘긴 채 상간녀와 도피하려 했던 태준이 역겨운 밀월 계획과 함께 그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조차 서로를 속이고 돈을 독식하려 했던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더 끔찍하고 흉악한 탐욕의 덫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로챈 회사의 껍데기 뒤에는 태준이 서윤의 죽은 친정아버지 명의로 몰래 빼돌려 놓은 수십억 원대의 진짜 비자금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15년을 속아온 바보 같은 본처를 비웃던 악마들의 교만한 축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서윤의 두 눈동자에 고였던 절망의 눈물은 어느새 바짝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저 탐욕스러운 악기들의 숨통을 가장 잔인하게 끊어버릴 서늘하고도 완벽한 사형 집행인의 도끼가 시퍼렇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집어삼킨 그 화려한 재산이 사실은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쥔 채 서윤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그 잔혹한 입을 벌렸습니다. 싸구려 여관방의 눅눅한 벽지를 타고 흘러내리던 서윤의 눈물은 낡은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서 앞에서 완벽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죽은 남편 태준이 숨겨둔 진실은 악마의 상상력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역겨웠습니다. 겉으로는 상간녀와 시어머니에게 모든 알짜 재산을 증여하고 본처를 버리려 했던 치밀한 배신자였지만 그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흉악한 수컷은 사실 그 두 여자마저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주는 상간녀와 어미에게 넘겨준 껍데기 회사에 자신이 사채업자들에게 끌어다 쓴 수십억의 악성 부채를 교묘하게 엮어 놓았고 진짜 알짜배기 현금 30억 원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5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서윤의 친정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만든 차명 계좌에 깊숙이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은 자신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 결국 본처인 서윤의 가장 깊은 상처인 죽은 친정아버지까지 능욕하는 폐륜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고 했던가요? 남편이 빗길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하면서 그가 서윤의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숨겨둔 30억 원의 비자금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일한 상속자인 서윤의 통장으로 굴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반면 며느리를 쫓아내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곧 터질 수십억 대의 빛폭탄이 장착된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피를 토하던 서윤의 입가에 어느새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여관방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15년을 헌신하고도 버림받은 불쌍한 본처가 아니었습니다. 저 오만방자한 악기들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조여줄 자비 없는 사형집행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윤을 맨몸으로 내쫓고 차지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거실에서는 역겨운 탐욕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서윤이 아끼던 명품 그릇에 최고급 한우를 구워 담으며 백화점 VIP 카달로그를 뒤적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사생아 손자의 입에 고기를 넣어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15년간 서윤이 피땀 흘려 갖고 온 안락한 보금자리는 단 며칠 만에 짐승들의 냄새로 가득한 천박한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상간녀는 당장 내일부터 죽은 태준의 회사의 대표이사로 출근해 수십억 대의 자산을 주물을 단꿈에 젖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늙은 여우 같은 본처를 빈몸으로 내쫓았다며 자신의 얄팍한 안목을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끌어안은 그 번쩍이는 재산이 사실은 목숨을 앗아갈 거대한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해 죽은 친정아버지 명의로 된 30억 원의 비자금을 안전하게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세탁하여 완벽하게 은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친절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악마들의 은신처를 낱낱이 제보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빌려간 수억 원에 진짜 행방과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상간녀와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회사의 존재를 말입니다. 서윤은 그저 빚쟁이들을 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여자들이 가장 행복하고 교만한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절망을 맛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서윤이 계획한 피의 복수극, 그 화려한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며칠 뒤 고급 아파트의 고요한 아침을 찢어발기는 거칠고 폭력적인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주문한 명품 가방이 도착한 줄 알고 콧노래를 부르며 춤추듯 현관문을 연 상간녀의 미소는 문 밖에 서 있는 문신 가득한 덩치들의 험악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무자비하게 현관을 밀고 들어온 사채업자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대리석 거실을 짓밟았고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온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남편 태준이 생전에 작성했던 수십억 원짜리 차용증과 연대보증 서류를 짐승처럼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당신이고 이 집 명의가 저 할망구라고? 그럼 깔끔하네. 죽은 놈이 빌려간 30억 이자까지 쳐서 오늘 당장 토해내. 안 그러면 이 집구석 다 박살나고 그 귀한 아들내미 손가락부터 썰려나갈 줄 알아.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골프채로 거실의 샹들리에와 최고급 TV를 무자비하게 박살내기 시작했고, 유리 파편이 튀는 바닥에 주저앉은 상간녀와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짐승 멱다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귀한 장손이라며 애지중지하던 사생아는 오줌을 지린 채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가 덜덜 떨고 있었지요. 승리에 도취되어 본처를 조롱하던 오만한 악기들의 낯짝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얗게 질려 처참하게 일그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건너편 짙은 선팅을 한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서윤은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망원경으로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드디어 악마들을 향한 첫 번째 사형 집행의 조소가 서늘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휩쓸고 간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거실은 흡사 폭격을 맞은 전쟁터의 폐허보다도 더 처참하고 기괴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산산조각이나 대리석 바닥을 시퍼렇게 수놓고 있었고, 며느리를 내쫓고 승리의 축배를 들며 마시던 최고급 와인은 엎질러져 마치 핏자국처럼 카펫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한 장손을 품에 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쥔 듯 오만하게 웃어대던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깨진 유리 파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죽은 아들 태준이 사채업자들에게 빌려 쓴 수십억 원의 차용증과 그 더러운 빚더미를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끔찍한 연대보증 및 명의이전 서류들이 조롱하듯 널브러져 있었지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태준이가 나한테 남긴 회사가 빚더미라니. 이 집도 그 잘난 회사도 다 사채업자들한테 넘어가게 생겼다니. 시어머니의 짐승 같은 절규가 텅 빈 거실을 섬뜩하게 울렸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절망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빨을 드러낸 것은 남편이 죽기 무섭게 본처를 내쫓고 안방을 차지했던 붉은 하이힐의 상간녀였습니다. 서윤의 화장대에서 훔친 최고급 영양크림을 치덕치덕 바르며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단꿈에 젖어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은 태준이 자신에게 남긴 것은 알짜배기 회사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페이퍼 컴퍼니와 이자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불어나는 악성 부채의 지옥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본처를 조롱하며 한 통 속으로 뭉쳤던 두 악기의 알량한 연대는 죽음의 공포와 수십억의 빚더미 앞에서 단 1초 만에 가장 역겹고 추악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방금 전까지 어머님이라 부르며 아양을 떨던 시어머니를 향해 표독스러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어. 나한테 빚더미 회사를 떠넘겨. 당신 아들이 사기꾼 새끼인 거 알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지. 내 인생 물어내. 이 악마 같은 년아. 상간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고 시어머니 역시 지지 않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니년이 꼬리쳐서 내 아들 홀려먹고 재산까지 말아먹은 꽃뱀년이잖아. 거실 바닥을 뒹구는 두 여자의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한 줌도 찾아볼 수 없는 발정난 들개들의 끔찍한 난투극 그 자체였습니다. 귀한 장손이라며 떠받들어지던 7살배기 사생아는 그 살벌한 폭력 앞에 방치된 채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자지러지게 울어댔지만 수십억 빚더미에 목줄이 채워진 두 짐승은 핏줄의 울음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결국 찢어진 옷을 부여잡고 안방으로 뛰쳐들어가 자신의 짐과 시어머니가 숨겨둔 금부치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빚의 늪에서 자신이 살 길은 귀한 핏줄이라던 아들마저 내팽개치고 혼자 도망치는 것뿐이라고 판단한 그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흉악한 본성이 바닥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캐리어를 질질 끌고 현관문으로 돌진하던 상간녀의 등 뒤로 시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도둑년아, 어딜 도망가.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상간년인데
빚은 네가 갚아야지. 내 금붙이 내놔. 두 악기가 현관문 앞에서 서로의 살을 물어뜯으며 처절하게 뒹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쾅쾅 부서진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다시 돌아온 줄 알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린 두 여자의 눈앞에 눈이 시리도록 매끈하고 날카로운 최고급 힐 한 쌍이 또각또각 차가운 파여름을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든 상간녀와 시어머니의 두 눈동자가 경악으로 기괴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불과 며칠 전 짐 한 줌 없이 길바닥으로 쫓겨나며 피눈물을 흘리던 초라한 본처 서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명품 수트로 무장한 채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완벽한 복수의 여신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숨겨둔 30억 원의 비자금을 완벽하게 세탁하여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서윤의 등장은 그 자체로 악마들의 심장에 꽂히는 무자비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서윤은 깨진 샹들리에 조각을 구둣발로 무심히 들여밟으며 짐승처럼 엉켜있는 두 여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서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귀한 장손에게 수십억 빚더미를 물려주신 기분이 어떠세요? 남편이 남긴 그 잘난 대표 자리와 펜트하우스, 죽을 때까지 꼭 쥐고 계셔야 할 겁니다. 서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나직하고 서늘한 한마디는 15년을 바보처럼 속아왔던 억울한 세월을 완벽하게 찢어발기는 잔혹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녀가 쥔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막 열렸을 뿐이고 악마들이 맛볼 지옥불의 고통은 아직 그 뜨거운 온도를 제대로 예열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덜덜 떠는 상간녀의 턱을 구둣발로 툭 차올리며 본격적인 피의 복수국 그 잔인하고도 우아한 두 번째 장을 열어젖혔습니다. 부서진 샹들리에 파편 위로 붉은 피를 흘리며 짐승처럼 뒤엉켜 있던 두 여자의 역겨운 몸부림이 서윤의 서늘한 목소리 하나에 거짓말처럼 멈춰 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수트와 아찔하게 날렵한 스틸레토 힐을 장착한 서윤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 곰팡내나는 싸구려 여관방에서 수면제를 만지작거리던 가여운 본처가 아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심연에서 30억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부활한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지옥의 군주가 강림한 것입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서윤의 번쩍이는 구두코를 벌벌 떨며 올려다보는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두 눈동자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원초적인 공포와 경악이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니년이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한강물에라도 빠져 죽었어야 하려니 어떻게.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헛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발밑에서 식모처럼 기어다니던 며느리가 감히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이 압도적인 상황을 그녀의 얄팍한 뇌 구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우아한 구둣발로 거실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 뭉치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죽은 남편 태준이 상간녀를 회사 대표로 앉히고 시어머니 명의로 이 펜트하우스를 넘기면서 교묘하게 걸어놓은 수십억 원의 연대보증 서류와 사채업자들의 시퍼런 차용증이었습니다. 서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덥석 물어버린 탐욕의 미끼가 사실은 얼마나 역겨운 맹독을 품은 독사과였는지 낱낱이
까발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태주는 처음부터 두 사람을 사랑하거나 진짜 가족으로 여긴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흉악한 수컷에게 젊은 상간녀와 늙은 어미는 자신의 불법 도박과 횡령으로 끌어다 쓴 수십억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아줄 완벽한 고기방패이자 법적인 쓰레기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태주는 알짜배기 현금 30억을 서윤의 죽은 친정아버지 명의로 몰래 빼돌려 놓고 빚만 남은 껍데기 회사와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는 아파트만 그 두 사람에게 던져준 뒤 해외로 밀항할 계획이었습니다. 즉 상간녀와 시어머니가 조강지처를 쫓아내고 승리의 축배를 들며 차지했던 그 모든 화려한 재산은 사실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칼부림을 대신 맞아줄 피비린내 나는 무덤의 티켓이었던 셈입니다.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이 서윤의 차분한 나레이션을 통해 거실을 찍고 울려 퍼지자 회사의 새 대표가 되었다며 백화점 VIP 카달로그를 뒤적거리던 상간녀의 낯빛은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가 콧노래를 부르며 서명한 그 대표이사 취임 서류가 한 달에 이자만 수천만 원씩 불어나는 지옥행 특급 열차의 승차권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나 이 늙은이야. 내가 미쳤다고 죽은 사기꾼 새끼 빚더미를 떠안아? 네 아들이 싼똥이니까 네가 다 갚아. 상간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시어머니의 뺨을 하이힐 굽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 어머니 하며 강교한 아양을 떨던 그 간사한 혓바닥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해 늙은 시어머니를 사채업자들의 먹잇감으로 던져두고 도망치려는 흉악한 본성만이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거실 구석에서 오줌을 지린 채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자신의 친아들조차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귀한 장손이라며 온 집안의 권력을 쥐고 흔들게 해주었던 그 핏줄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친 그녀는 자신이 훔친 명품 시계와 시어머니의 금부치가 든 가방만 움켜쥔 채 미친 듯이 현관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도둑년아. 내 아들 홀려서 재산 다 말아먹고 애새끼까지 버리고 어디 혼자 도망을 가. 시어머니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상간녀의 머리채를 물고 늘어졌지만 상간녀는 자신의 가방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짐승처럼 패며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15년 동안 묵묵히 시부모의 대소사를 챙기고 남편을 내조했던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내쫓은 대가가 자신의 피부치마저 버리고 도망치는 싸구려 꽃뱀에게 피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는 끔찍한 말로라니. 그 구역질 나는 진흙탕 싸움을 내려다보는 서윤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무심히 구둣발을 들어 뱀처럼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는 상간녀의 명품 가방 끈을 아주 묵직하고 서늘하게 밟아내렸습니다. 15년 헌신한 조강지처를 길바닥에 버린 대가치고는 이 지옥이 너무 싸구려 결말 아닌가요? 서윤의 그 나직한 한마디는 두 악기의 심장에 꽂히는 자비 없는 대못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기계음과 함께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수십 명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현관문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미리 사채업자들에게 이 펜트하우스의 정확한 동호수와 상간녀가 도망칠 시간까지 치밀하게 계산하여 제보해둔 진정한 사륙의 파티가 시작되는 발소리였습니다. 사색이 되어 짐승처럼 덜덜 떠는 두 여자를 향해 서윤은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맞이할 지옥은
온전히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의 불구덩이였습니다. 폭군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통쾌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파멸의 굉음을 뒤로 한 채 서윤의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는 경쾌한 승리의 행진곡처럼 복도를 울리며 유유히 멀어져 갔습니다. 쾅 하는 고막을 찢어발기는 거친 파열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문틀째 뜯겨나가듯 열려 젖혀졌습니다. 어깨에 험악한 문신을 휘감은 덩치 큰 사채업자들이 흙발로 대리석 거실을 짓밟으며 들이닥치는 그 숨 막히는 찰나 서윤은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 무자비한 폭력의 물결을 유유히 비켜나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우두머리는 서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건넸고 서윤 역시 우아한 하이힐 소리를 남기며 그 지옥의 아수라장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노예처럼 부렸던 폭군의 성이 수십억의 빚더미라는 화염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해가는 그 처참한 파멸의 교향곡을 등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서윤이 떠난 거실은 그야말로 짐승들의 사륙전이 벌어지는 도살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골프채를 휘둘러 벽에 걸린 값비싼 명화들과 수천만 원짜리 장식장들을 무자비하게 박살냈고 며느리를 내쫓고 승리의 축배를 들던 시어머니의 교만한 낯짝 위로 번쩍이는 차용 증뭉치를 짐승처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들이 내민 서류에는 죽은 남편 태준이 끌어다 쓴 원금만 30억, 거기에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불법 사채 이자가 흉측한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며 백화점 VIP 카달로그를 뒤적거리던 상간녀는 사채업자의 억센 소나기에 머리채가 휘어잡힌 채 허공으로 질질 끌려 올라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턱 밑까지 들이닥치자 상간녀의 그 강교하고 표독스러웠던 본성은 가장 역겹고 추악한 밑바닥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전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라고요. 이 아파트명에 가진 저 늙은 할망구가 진짜 물주니까 저 할망구 장기라도 떼어서 팔아먹으세요. 상간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떠는 시어머니를 향해 핏발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실 구석에서 오줌을 지린 채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자신의 7살 배기. 친아들마저 빚쟁이들의 발밑으로 거칠게 밀어 던져버렸습니다. 귀한 장손이라며 온 집안의 권력을 쥐고 흔들게 해주었던 그 핏줄마저 고기방패로 던져두고 오직 자신 혼자 이 지옥에서 도망치려 발버둥 치는 그 끔찍한 모성애의 실종.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온 시어머니조차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간녀의 그 짐승만도 못한 패륜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이 악기만도 못한 년아. 내 아들 재산 다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네가 배 아파 낳은 핏줄까지 쓰레기통에 처박고 도망가냐. 두 여자의 그 구역질 나는 진흙탕 싸움을 비웃듯 사채업자들은 무자비한 구둣발로 두 악기의 등을 짓밟고 강제로 지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와 아파트 강제 경매 동의서에 붉은 인주가 핏자국처럼 번져가는 동안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짐승의 멱다는 소리를 내며 거실 바닥을 뒹굴어야만 했습니다. 15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그 오만방자했던 대가는 죽은 사기꾼 남편이 남겨둔 썩은 동아줄에 목이 매달린 채 평생을 사채업자들의 놀이개로 뜯어먹히는 지옥의 형벌로 완벽하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서윤의 복수는 고작 그 알량한 빚쟁이들의 폭력 따위에서 끝날 만큼 시시하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 밖으로 빠져나온 서윤은 곧장 최고급 로펌의 변호사를 만나 죽은 남편이 친정아버지 명의로 숨겨두었던 그 막대한 30억 원의 비자금을 완벽하게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윤은 사채업자들에게 막대한 현금을 쥐어주고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 수십억 원의 채권을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전부 사들여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사채업자들에게 얻어맞고 쫓겨나는 것은 너무 자비로운 결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저 탐욕스러운 악마들의 밥줄과 숨통, 그리고 그들이 평생을 구걸하며 갚아나가야 할 지옥의 빚더미를 합법적으로 쥐고 흔드는 절대적인 주인이자 채권자로 등극하기를 원했습니다. 서윤의 서명이 들어간 채권양도 증명서가 완성되는 순간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목숨줄은 완벽하게 서윤의 하이힐 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며느리였던 서윤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빚을 갚아야 하는 평생의 노예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보름 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에는 시퍼런 법원 경매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과 상간녀의 보석들은 모조리 압류되어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아침 머리칼이 쥐어 뜯기고 멍투성이가 된 시어머니와 며칠 밤낮을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반쯤 실성한 상간녀가 단 10원 한 장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15년을 헌신한 조강지처를 쫓아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단 한 줌의 자비도 없이 완벽하게 복제된 참담한 인과응보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두 악기의 곁으로 매끈하고 날렵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뒷좌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고 그 안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서늘하게 빛나는 서윤의 눈동자가 시어머니와 상간녀를 정확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빚더미에 깔려 짐승처럼 헐떡이는 그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비 없는 채권자의 미소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서윤의 하이힐이 저들의 썩어빠진 심장을 짓이기며 영원한 노예의 낙인을 찍어버릴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한겨울의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텅 빈 길바닥.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휘감고 펜트하우스의 거실을 호령하던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이제 얇은 실내복 차림에 멍투성이가 된 맨몸으로 시퍼런 아스팔트 위에 짐승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15년을 헌신한 조강지처를 쫓아내며 그들이 터뜨렸던 교만한 폭죽은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구둣발과 수십억 원의 빚더미 폭탄으로 돌아와 그들의 껍데기를 완벽하게 발가벗겨 놓았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떠는 두 악기의 곁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온 최고급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짙은 썬팅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며칠 전 그들이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던 본처 서윤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기품 넘치는 자태로 차에서 내린 서윤의 등장에 바닥을 기던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두 눈동자는 튀어나올 듯 기괴하게 커졌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서윤의 모습은 더 이상 식모 취급을 받던 가여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지옥의 형벌을 내리러 온 무자비한 절대 군주 그 자체였지요. 서윤의 날렵한 스틸레토 힐이 아스팔트를 딛고 또각또각
소리를 낼 때마다 두 여자의 심장은 파충류처럼 차갑게 얼어붙으며 오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서윤아? 네가 어떻게 저런 비싼 차를 타고. 아니, 며느라가 나 좀 살려다오. 저 무식한 빚쟁이 놈들이 내 집이랑 내 가방을 다 뺏어가고 나를 길바닥에 내쫓았어. 네가 나 좀 숨겨다오. 불과 며칠 전 남편의 뼈가루가 식기도 전에 본처인 자신에게 서류 봉투를 집어던지며 당장 꺼지라고 패악질을 부리던 그 사악한 시어머니. 수십억 빚더미에 깔려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하게 다시 며느리 타령을 하며 서윤의 구두코를 향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기어왔습니다. 그 옆에 엎드려 있던 상간녀 역시 얼굴이 반쯤 퉁퉁 부은 처참한 몰골로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신은 죽은 태준에게 철저하게 속은 불쌍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이 모든 빚은 저 늙은 할망구의 몫이니 자신은 제발 풀어달라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발악했습니다. 15년의 순정을 짓밟았던 악귀들이 이제 와서 동정심을 구걸하며 역겨운 눈물 연기를 펼치는 그 꼴을 내려다보는 서윤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조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서윤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바닥에 엎드린 두 짐승의 면상 위로 눈송이처럼 뿌렸습니다. 바람에 날려 아스팔트 위를 뒹구는 그 서류들을 본 순간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숨통은 완벽하게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까지 사채업자들이 들이밀었던 무자비한 차용증과 신체 포기 각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억 원짜리 채권의 소유주란에 사채업자의 이름 대신 서윤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법인명과 서윤의 인감이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네가 우리 빚을 갚아준 거야? 그래, 역시 우리 착한 며느리밖에 없구나.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시어머니가 환희에 찬 헛소리를 짓거리며 서윤의 바짓가랑이에 얼굴을 비비려던 찰나였습니다. 서윤은 싸늘한 구둣발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툭 밀어내며 15년간 묵혀두었던 억울함과 분노를 단숨에 터뜨리는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잔혹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빚을 갚아드린 게 아니라 당신들 목줄을 제가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이제 당신들이 평생 피를 팔고 장기를 팔아 갚아야 할 수십억 원의 빚과 그 살인적인 이자는 전부 내 통장으로 꽂히게 될 테니까요. 단 5%의 짧고 굵은 대사였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서윤의 그 서늘한 일갈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리다 못해 기괴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길바닥에 내쫓은 사채업자들보다 천배 만배는 더 끔찍하고 무자비한 절대 채권자가 바로 자신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짓밟았던 본처 서윤이라는 사실. 도망칠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완벽한 사냥터에 갇혀 평생 서윤의 발밑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노예처럼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이 두 여자의 얄팍한 뇌수를 강타했습니다. 죽은 태준이 서윤의 친정아버지 명의로 숨겨두었던 30억 원의 비자금을 완벽하게 합법적인 자금으로 세탁한 뒤 그 돈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간 시댁의 모든 악성 채권을 헐값에 매입해버린 서윤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빅픽처. 단순히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살려 했던 짐승들을 합법적인 채무, 노예로 만들어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지옥불에서 타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상간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성한 사람처럼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길바닥에 머리를 찧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지만 서윤은 단 한 줌의 동요도 없이 그들의 처참한 몰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을 헌신한 조강지철을 쫓아낸 대가가 고작 길바닥에나 앉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다면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서윤은 부들부들 떠는 두 여자의 발밑으로 일전에 자신이 쫓겨나 머물렀던 하루 3만 원짜리 곰팡 내나는 싸구려 여관방의 낡은 전단지 한 장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두 악기의 비명소리를 갈기갈기 찢어 삼키는 가운데 서윤은 유유히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멀어지는 서윤의 차창 너머로 수십억 빚더미라는 영원한 감옥에 갇힌 채 아스팔트 위에서 서로의 살을 뜯어먹으며 지옥의 굴레를 쓰게 된 두 여자의 기괴한 절규만이 텅 빈 거리를 스산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폭군의 성은 완벽하게 무너졌고 피눈물로 빚어낸 서윤의 복수극은 마침내 그 서늘하고도 찬란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던져주고 떠난 하루 3만 원짜리 싸구려 여관방의 전단지.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수십억 빚더미에 깔린 두 악기가 평생을 썩어가야 할 지옥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한겨울의 칼바람을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결국 그 전단지를 쥐고 벌벌 떨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들처럼 그 곰팡내 나는 여관방으로 기어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펜트하우스의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최고급 한우를 썰어먹던 그 오만방자했던 짐승들이 이제는 보일러조차 들어오지 않는 냉골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웅크린 채 썩은 내가 진동하는 컵라면 하나를 두고 서로의 머리채를 뜯는 기괴하고도 처참한 밑바닥으로 완벽하게 추락한 것입니다. 15년 동안 묵묵히 헌신했던 조강지철을 빈몸으로 내쫓았을 때 그들은 서윤이 이 끔찍한 여관방에서 수면제를 만지작거리며 흘렸을 피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목줄을 감아쥐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음조차 되지 않는 얇은 벽 너머로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들려올 때마다 상간녀는 사시나무 떨듯 발작을 일으켰고 시어머니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귀한 장손이라며 품고 돌던 7살 배기 사생아의 뒤통수를 후려치며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리는 제 핏줄에게 온갖 쌍욕을 퍼붓는 그 역겨운 모성애의 실종은 돈이라는 권력이 사라진 악마들의 껍데기 속에 얼마나 추악하고 빈곤한 영혼만이 남아있는지를 여과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여관방에서 가장 먼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은 다름 아닌 상간녀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비상금으로 속옷 안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금반지 하나를 발견하고는 짐승처럼 덤벼들어 늙은 시어머니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그 반지를 빼앗아 들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지만 상간녀는 그 앙상한 손등을 하이힐 굽으로 무자비하게 짓이기며 자지러지게 웃어댔습니다. 이 지옥 구덩이에서 혼자라도 도망치겠다는 그 뼛속까지 흉악한 이기심이 펄떡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마저 내팽개치고 여관방 문을 박차고 도망치려던 상간녀의 그 알량한 희망은 현관문 밖을 나서는 순간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여관 복도에는 서윤이 합법적으로 고용한 채권 추심업체의 건장한 사내들이 짙은 그림자처럼 진을 치고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무식한 사채업자들처럼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가 서명한 수십억 원짜리 채권의 살인적인 복리 이자를 상기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서윤 대표님께서 이자 상환 기일을 하루라도 어기면 두 분의 장기 기증, 서약서를 합법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오늘치 이자를 갚으시려면 당장 일터로 나가시죠. 그 서늘하고도 정중한 통보는 상간녀와 시어머니의 영혼을 완벽하게 붕괴시켜버렸습니다. 도망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쳐놓은 수십억의 빚 그물망은 두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하며 그들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어 이자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악기는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그날부로 한겨울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변두리 국밥집의 허름한 뒷골목으로 질질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배정받은 노역은 하루 종일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때 낀 불판을 닦아내는 가장 밑바닥의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시어머니와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백화점을 활보하던 상간녀의 뽀얗던 손등은 단 며칠 만에 동상에 걸려 시뻘겋게 터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 흉측한 몰골로 변해버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짐승처럼 헐떡이며 불판을 닦던 두 여자는 자신들이 조강지쳐 서윤을 내쫓으며 비웃었던 그 오만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약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매일 밤 식당 뒷골목에서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자비 없는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펜트하우스급의 초호화 오피스텔에서 최고급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CCTV를 통해 두 여자가 짐승처럼 노역에 시달리는 그 처참한 꼴을 실시간으로 감상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원금은커녕 하루 종일 불판을 닦아본 푼돈으로는 서윤이 교묘하게 설정해 놓은 하루치, 이자의 절반조차 갚을 수 없는 기막힌 구조,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빚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영원히 서윤의 발밑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잔혹한 수치 계산은 두 여자의 얄팍한 뇌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잔혹한 겨울 저녁, 서윤은 가장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자태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국밥집 뒷골목에 직접 행차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짙은 색 밍크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로 허름한 고무장갑을 낀 채 얼어붙은 수도가에 웅크려 있는 두 짐승을 내려다보는 서윤. 내 피 같은 돈을 갚으려면 뼈가 부서져도 모자랄 텐데 벌써 쉬고 계신 건가요? 서윤의 그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 띤 한마디에 동상 걸린 손으로 불판을 닦던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등줄기를 타고 기괴한 공포가 척수를 관통하며 흘러내렸습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의 노역, 그 끔찍한 사형 집행의 현장을 친히 시찰하러 온 절대군주 앞에서 악마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건드린 조강지처가 얼마나 무섭고 자비 없는 괴물로 부활했는지 온몸으로 체감하며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뒷문 한 구석에서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고 있는 자신의 7살 배기 아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댁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게 해주었던 그 귀한 장손의 목덜미를 짐승처럼 낚아채 서윤의 발밑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대표님, 서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늙은 할망구가 꼬드겨서 제가 미친 짓을 했어요. 이 아이 태준 씨 핏줄이잖아요. 형님은 애도 못 낳으시니까 태준 씨 핏줄인 이 아이를 걷어서 키워주세요.
아이를 드릴 테니 제발 제 빚만 탕감해 주시고 저 좀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핏줄마저 수십억 빚더미를 탈출하기 위한 제물로 던져버리는 그 구역질 나는 폐륜의 현장. 자신의 아들을 팔아넘기며 미친 사람처럼 희죽거리는 상간녀의 꼴을 내려다보던 서윤의 두 눈동자에 일순간 얼음장 같은 경멸과 시뻘건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옆에서 불판을 닦던 시어머니조차 그 짐승만도 못한 상간녀의 짓거리에 경악하여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악기만도 못한 년아, 내 아들의 하나뿐인 귀한 장손을 빚 갚는데 팔아넘겨? 네가 그러고도 애미냐? 시어머니가 피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달려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서윤의 붉은 입술 사이로 이 처참한 뒷골목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조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남편의 핏줄, 귀한 장손? 정말 당신들 두 사람의 그 멍청하고도 천박한 탐욕에는 끝이 없군요. 서윤은 가죽 장갑을 낀 우아한 손길로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무심히 툭 던졌습니다. 눈발을 타고 바닥에 떨어진 그 서류는 서윤이 죽은 남편의 짐을 정리하던 중 그 검은색 USB 안에서 30억 비자금 내역과 함께 발견했던 무려 10년 전 날짜가 찍힌 대학병원의 전밀 진단서였습니다. 서윤이 던진 그 서류 한 장은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평생을 바쳐 맹신해 온 탐욕의 세계를 뿌리째 뽑아버릴 완벽하고도 끔찍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어머님, 지난 15년 동안 당신은 내게 성렬하며 내 뱃속이 썩어서 당신 아들 대가 끊겼다고 매일같이 밥상머리에서 저를 저주하셨죠. 하지만 어쩌나요. 당신의 그 잘나고 완벽한 아들 태준 씨는 10년 전부터 이미 정자 하나 생성하지 못하는 완벽한 무정자증 환자였습니다. 씨 없는 수박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아들이었다고요. 단호하며 짧고 굵은 진실. 그러나 그 파괴력은 저 악마들의 심장을 단숨에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기괴하게 굳어버렸고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아들을 팔아넘기려던 상간녀의 낯빛은 백지장처럼 새파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 태주는 자신이 불임이라는 그 알량하고 치졸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15년 동안 본처인 서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시어머니의 끔찍한 학대를 방관하는 흉악한 짓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상간녀가 어디서 굴러먹다 임신한 남의 새끼를 임신한 채 나타나자 태주는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를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그 늙고 탐욕스러운 어미에게 가짜 장손을 안겨주어 안심시킨 뒤 서윤의 재산과 회사의 모든 돈을 횡령하여 빼돌리기 위한 완벽한 면죄부이자 사기극의 도구로 그 사생활을 철저하게 써먹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15년을 당신 발밑에서 헌신한 며느리를 내쫓고 술집에서 굴러먹다 배 맞아 들어온 저 여자의 남의 새끼를 귀한 장손이라며 떠받들고 전 재산을 바치셨네요. 남의 핏줄에게 수십억 재산을 헌납하고 이제는 그 남의 새끼 어미가 남긴 빚더미를 갚느라 죽을 때까지 길바닥에서 썩은 불판이나 닦아야 하는 당신의 그 처참한 꼴. 그게 바로 멍청한 탐욕이 만들어낸 당신의 완벽한 지옥입니다. 서윤의 그 서늘하고도 잔혹한 확인 사살이 끝나는 순간 시어머니의 얄팍한 뇌수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붕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핏줄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집안과 아들을 뜯어먹기 위해
상간녀가 데려온 뻐꾸기 새끼였다는 그 소름 끼치는 진실. 조강지철을 내다버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오만했던 도박의 결과가 뼈대 있는 집안의 대를 끊어놓고 남의 핏줄을 위해 수십억 빚더미에 깔려 죽어가는 파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피를 토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꽃뱀년아. 네가 감히 남의 핏줄을 내 아들 새끼라고 속여서 내 재산을 다 빨아먹어? 뼈도 못 추릴 더러운 년, 내가 오늘 널 아주 산채로 찢어 죽이고 지옥에 감아.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시어머니는 옆에 널브러져 있던 시퍼런 쇠꼬챙이를 집어들고 상간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살아남기 위해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며 악다구니를 쏟아냈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한때 며느리를 내쫓고 승리의 축배를 들던 두 여자는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고 피를 뿌리며 세상에서 가장 구역질나고 끔찍한 살육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조차 버리고 도망치려는 상간녀와 남의 핏줄에 속아 전 재산을 잃고 노예가 된 시어머니의 그 비참한 진흙탕 싸움. 서유는 펑펑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서로의 목을 조르며 짐승처럼 뒹구는 그 두 악기의 마지막 몰락을 아주 고요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피눈물이 눈 녹듯 사라지고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짜릿하고도 완벽한 카타르시스가 서윤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빚더미라는 영원한 족쇄에 이어 서로를 향한 죽일 듯한 증오라는 정신적 지옥까지 완벽하게 완성된 그들의 처참한 무덤. 서윤은 입가에 아름다운 미소를 띤 채 몸을 돌려 그 피비린내 나는 폭군의 폐허를 유유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평생을 지옥불 속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타들어갈 악마들의 기괴한 절규만이 한겨울의 밤하늘을 스산하게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눈밭 위에서 벌어진 두 악기의 살육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씨 없는 수박이었던 아들의 비밀과 그 사기극에 완벽하게 놀아나 남의 핏줄에게 전 재산을 바친 자신의 멍청함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휘두른 시퍼런 쇠꼬챙이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상간녀는 살기 위해 늙은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며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한때 조강지철을 길바닥에 내쫓고 펜트하우스에서 축배를 들던 그 오만방자했던 연대는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고 피를 흩뿌리는 가장 추악한 파멸의 진흙탕 속으로 완벽하게 수몰되었습니다. 식당 뒷골목의 그 처참한 난투극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빚더미에서 탈출하기 위해 상간녀가 매몰차게 내던졌던 7살배기 사생아는 아동 학대 및 방임으로 아동보호기관에 영구적으로 인계되었습니다. 평생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장손이라며 온갖 유난을 떨며 품고 빨아주었던 그 가짜 핏줄이 울며불며 실려가는 꼴을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이미 반쯤 실성하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에 삿대질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유치장조차 그들에게는 사치스러운 도피처였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처벌을 받고 나온 두 여자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서윤이 합법적으로 고용한 채권 추심업체의 서늘한 그림자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삶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영원한 무기징역의 굴레로 고정되었습니다. 서윤은 두 사람을 그 냄새나는 하루 3만 원짜리 여관방에 철저하게 가둬두고 매일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야만 간신히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악덕 수산시장의 얼음 창고와 고기 불판 세척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모피를 휘감던 시어머니의 몸에는 악취가 진동하는 비닐 앞치마가 둘러졌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돌며 붉은 하이힐을 뽐내던 상간녀의 뽀얀 발에는 동상으로 진물이 흐르는 찢어진 장화가 신겨졌습니다.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상간녀의 젊고 요염했던 얼굴은 10년은 좋게 늙어버린 듯 검게 죽어 흉측한 주름이 파였고 시어머니는 극심한 영양실조와 화병으로 머리털이 뭉텅이로 빠져 앙상한 해골 같은 물꼴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관짝 같은 여관방에 돌아온 두 여자는 얼어붙은 손발을 부여잡고 서로를 향해 핏발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니년이 내 아들을 홀려 재산을 말아먹은 꽃뱀이라며 상간녀의 머리채를 뜯는 시어머니와 네 아들 새끼가 사기꾼 병신이라 내가 이 꼴이 났다며 늙은 시어머니의 등짝을 걷어차는 상간녀. 그들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단 1초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영원히 서로의 살을 파먹으며 고통받는 완벽한 형벌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것은 뼈를 갈아 넣어 하루 종일 짐승처럼 일해도 서윤의 통장에 꽂히는 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원금은커녕 그날의 살인적인 복리 이자의 10분의 1조차 갚지 못한다는 기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뼈가 썩어 문드러져도 서윤이 쳐놓은 그 무자비한 빚의 그물망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는 완벽한 절망. 그것이 조강지처의 피눈물을 비웃었던 악마들이 치러야 할 자업자득의 가혹한 청구서였습니다. 그 처절하고 악취 나는 지옥의 대척점에는 눈이 시리도록 찬란하고 눈부신 서윤의 새로운 제국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훔쳐갔던 30억 원의 비자금을 완벽하게 자신의 권력으로 치환한 서윤은 최고급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대형 로펌 건물 꼭대기층에 자신의 이름을 딴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로 살며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능력과 날카로운 직관은 막대한 자본과 결합하여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쏟아지는 넓고 쾌적한 대표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어 올리는 서윤의 자태는 그 어떤 귀족보다도 기품이 넘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윤의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환하게 웃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더러운 돈을 숨기기 위해 능욕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서윤은 이제 가장 명예롭고 깨끗한 장학재단의 이름으로 세상에 부활시켜 놓았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전화 화면에 짧은 알림음과 함께 입금 내역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입금자명 황선자 그리고 박민지.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지난 한 달 동안 수산시장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짐승처럼 피를 토하며 벌어서 보낸 이자 고작 4만 5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알량하고도 비참한 액수를 내려다보는 서윤의 붉은 입술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서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고작 이 돈으로 내 15년의 핏값을 갚으려면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그 지옥에서 평생 뼈를 갈아야 할 겁니다. 당신들의 탐욕이 스스로 파놓은 가장 완벽하고 자비 없는 무덤이니까요. 그 나직한 혼잣말은 과거의 상처와 완벽하게 결별하고 진정한 승리자로 거듭난 여왕의 장엄한 마침표였습니다. 더 이상 서윤의 삶에 그 더럽고 흉악했던 악마들의 그림자는 단 1mm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방자했던 짐승들은 영원한 빚의 노예가 되어 뒷골목의 쓰레기처럼 썩어가고 부서진 잿더미 위에서
홀로 일어선 조강지천은 눈부신 권력과 불을 거머쥔 채 가장 우아하고 찬란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 서늘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마침내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끝에 가장 통쾌하고 꽉 찬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을 위한 기막힌 진짜 이야기, 어른이 동화였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에 가슴이 시원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통쾌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다음번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단숨에 뚫어줄 덕이 막히고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